안녕하세요. 박상미의 낭독의 발견 오늘 시작합니다. 저는 문화평론하는 박상미입니다. 오늘 낭독의 발견은 소설가 양기자의 한계령 들고 왔습니다. 20살에 만난 이 소설은 여운이 너무 깊고 아름다워서 연필로 베껴 쓴 필사노트를 아직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내 유년에 표집한 추억의 한가운데 꽂혀있는 깃발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 대해 깊은 생각에 젖게 되는데요. 혼신의 힘을 다해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작가의 연민과 위로의 시선은 따뜻합니다. 지은이 양귀자는 1955년에 태어났고 이 소설은 1987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인 부천시 원미동을 배경으로 1980년대 소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원미동 사람들의 연작소설 중 하나입니다. 원미동 사람들은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 원미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슬픔과 절망 그리고 기쁨과 희망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지요. 원미동 사람들 연작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한계령은요, 소시민들의 평범한 삶에 대한 연민과 위로를 소설가인 나의 시선을 통해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지금은 밤무대 가수가 된 박은자의 전화를 받은 나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상념에 젖습니다.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여자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탁하고 갈라져 있었다. 얼핏 듣기에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 목소리를 듣자 나는 곧 기억의 갈피를 젖히고 음성의 주인공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내게 전화를 건 적이 있는 그런 굵은 목소리의 여자는 두 사람쯤이었다. 한 명은 사보 편집자였고 또 한 명은 출판인이었다. 두 사람 다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활동적이고 거침이 없는 여걸이 아니겠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터였다. 두 사람 중에 하나라면 사보 편집자이기가 십상이라고 속단한 채 나는 전화 저편의 여자가 순서대로 예의를 지켜가며 나를 찾는 것에 건성으로 대꾸하고 있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무언가를 끓이고 있던 중이어서 내 마음은 급하기 짝이 없었다. 급한 내 마음과는 달리 여자는 쉰 목소리로 또 한 번 나를 확인하고 나더니 잠깐 침묵을 지키기까지 하였다. 그리고는 대단히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혹시 전주에서 철길 옆 동네에서 살지 않았나요? 수필이거나 꽁트거나 뭐 그런 종류의 청탁 전하려니 여기고 있던 내게는 뜻밖의 질문이었다. 그러나 어김없이 맞는 말이기는 하였다. 나는 전주 사람이었고 전주에서도 철길 동네 사람이었다. 주택가를 관통하며 지나가던 어린 시절의 그 철길은 몇 년 전에 시 외곽으로 옮겨지긴 하였지만 지금도 철로 연변의 풍경이 내 마음에는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도 전화 속의 목소리는 또 한 번 뜸을 들였다. 혹시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난 박은자라고 찐빵집 하던 철길 옆에 그 은자인데 잊었더라도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20년도 훨씬 전에 어린 시절 동무 이름까지야 어찌 다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듯이 목소리는 한층 더 자신이 없었다. 박은자. 그러나 나는 그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얼마큼이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전화 속의 목소리가 찐빵집 어쩌고 했을 때
나는 이미 잡채가닥과 돼지비계가 뒤섞여 있는 만두 속 냄새까지 맡아버린 뒤였다. 하지만 나는 만두 냄새가 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세월이 그간 내게 가르쳐준 대로 한껏 반가움을 숨기고 될 수 있으면 통통 튀지 않는 음성으로 그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음을 알렸을 뿐이었다. 그렇게 했음에도 반기는 내 마음이 전화선을 타고 날아가서 그녀의 마음에 꽂힌 모양이었다. 신 목소리의 높이가 몇 계단 뛰어오르고 그러자니 자연 갈라지는 목소리의 가닥가닥마다에서 파여름이 튀어나오면서 폭포수처럼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반갑다. 정말 얼마만이냐. 난 내가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거든. 전화할까 말까 꽤나 망설였는데. 그런데 자꾸 여기저기에 네 이름이 나잖아. 사람들한테 신문을 보여주면서 야가 내 친구라고 자랑도 많이 했단다. 너 옛날에 만화책 좋아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신문사에 전화했더니 네 연락처 알려주더라. 벌써 한 달 전에 네 전화번호를 알았는데 이제서야 하는 거야. 세상에 정말 몇 년 만이니? 정확히 25년 만에 나는 은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었다. 철길 옆 찐빵집 딸을 친구로 사귀었던 때가 국민학교 2학년이었으므로 꼭 그렇게 되었다. 여기저기 이름 석자를 내걸고 글을 쓰다 보면 과거 속에 묻혀있던 그냥 잊은 채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을 이름들이 전화 속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물론 반갑기야 하고 추억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단지 그것뿐이었다. 서로 살아가는 행로가 다르다는 엄연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겉으로는 한번 만나자거나 자주 연락을 취하자거나 하는 식의 말치레만으로 끝나는 일회성의 재회였다. 그렇지만 찐빵집 딸 박은자의 전화를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었다. 그 애가 설령 어느 지면에서 내 이름과 얼굴을 발견했다 손 치더라도 나를 기억할 수 있겠느냐고 전혀 자신 없어 한 것은 오히려 내 쪽이었다. 만에 하나 기억을 해냈다 하더라도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내 연락처를 수소문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우리들은 그저 60년대의 어느 한 해 동안 한 동네에 살았을 뿐이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나에게는 그 한 해가 커다란 위안이었지만 그 애에게는 지겨운 나날이었을 게 분명했다. 그 뜻밖의 전화는 25년이란 긴 세월을 풀어놓느라고 길게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그 애에게 왜 가수가 되지 않았느냐고 물을 참이었다. 검은 상처의 블루스를 너만큼 잘 부르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노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좀처럼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어디어디에서 너의 짧은 글을 읽었다는 것과 내가 내 친구라는 사실을 믿지 않던 주위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내 이름을 발견할 때의 기쁨이 어떠했는가를 그 애는 몇 번씩이나 되풀이 말하였다. 그런 이야기 끝에 은자가 먼저 자신의 직업을 밝혔다. 난 어쩔 수 없이 여태도 노래로 먹고 산단다. 아니, 그런데 넌 부천에 살면서 어찌 미나박이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니? 네 신랑이 참 샌님이구나. 너를 한 번도 나이트클럽이나 스탠드바에 데려가지 않은 모양이네. 이래봬도 경인 지역 밤업소에서는 미나박 인기가 굉장하다고. 부천 업소들에서 노래 부른 지도 벌써 몇 년째란다. 내 목소리 좀 들어봐. 완전히 갔어. 얼마나 불러 제끼는지. 어쩔 때는 말도 안 나온단다. 솔로도 하고 합창도 하고 하여간 징그럽게 불러댔다. 그제서야 난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신목소리의 다른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가수들의 말하는 음성이 의뢰 그보다 훨씬 탁했었다. 목소리가 그 지경이 될 만큼 노래를 불렀구나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 노래를 빼놓고 무엇으로 은자를 추억할 것인지
나는 은근히 두려웠던 것이다. 노래와는 전혀 무관한 채 보통의 주부가 되어 있다가 내게 전화를 했더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비록 텔레비전에 자주 출연하는 인기 가수가 아니더라도 밤업소를 전전하는 무명 가수로 살아왔더라도 그 애가 노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내게는 중요했다. 그래서 나는 슬쩍 검은 상처의 블루스나 버드나무 밑에 작은 음악회, 그리고 비오는 날 좁은 망대 안에서 들려주었던 가수들의 세계 따위, 몇 가지 옛 추억을 그 애에게 일깨워 주었다. 짐작대로 은자는 감탄을 연발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렇게 세세한 일까지 잊지 않고 있는 나의 끈질긴 우정을 그녀는 거의 까무러칠 듯한 호들갑으로 보답하면서 마침내는 완벽하게 옛 친구의 자리로 되돌아갔다. 그 밖에도 나는 아주 많은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여름 장마 때 하천으로 떠내려오던 돼지의 슬픈 눈도, 노상 속치맛바람이었던 그 애의 어머니도, 다방레즈로 취직되었던 그의 언니의 매끄러운 종아리도, 그 외에 더 많은 것들도 나는 말해줄 수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몇 년 전 나는 은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유년 시절에 관한 소설을 한 편 발표한 적이 있었다. 소설을 쓰는 일이 과거를 되살려 불러낼 수도 있다는 것과 쓰는 작업조차도 감미로울 수 있다는 깨달음을 안겨준 소설이었다. 마치 흑백 사진의 선명한 명암 대비처럼 유난히 삶과 죽음의 교차가 심했던 유년의 한때를 글자 하나하나로 낚아 올려내던 그때의 작업만큼 탐닉했던 글쓰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육신의 철저한 보호 속에 갇혀 있다가 굶주림과 탐욕과 애증이 엇갈리는 세계로의 나아감. 자아의 뾰족한 세잎이 만나게 되는 혼돈의 세상을 엮어나가던 그 사이사이 나는 몇 번씩이나 눈시울을 붉히곤 했었다. 은자는 그때 이미 나보다 한 발 앞서 세상 가운데에 발을 넣고 있었다. 유행가와 철길과 죽음이 그의 등을 떠밀어서 은자는 자꾸만 세상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애가 세상과 익숙한 것을 두고 나의 어머니는 마귀 새끼라는 호칭까지 붙여줄 지경이었으니까. 흡사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의 아수라장처럼 무섭기만 했던 그 세상에서 나는 벌써 몇십 년을 살고 있는가? 아니, 살아내고 있는가? 그러나 나는 은자에게 소설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사실은 할 기회도 없었다. 어떻게 해서 밤업소 가수로 묶이고 말았는지를 설명하고 지금처럼 먹고 살 만큼 되기까지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대충 말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나는 고작 해야 몇십 년 전에 텔레비전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만 알려줄 수 있었을 뿐이었다. 맞아, 그때 장려상인가 받았거든. 그리고 작곡가 선생님이 취입시켜 준다길래 부지런히 쫓아다녔는데 미천이 있어야 곡을 받지. 아까 전주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잠깐 노래 부른 적이 있다고 했지. 그때가 20살이었어. 돈 좀 마련해서 취입하려고 거기서 노래 부른 거라고. 그러다 영영 밤무대 가수가 되고 말았어. 아무튼 우리 만나자. 보고 싶어 죽겠다. 니네 오빠들은 다 뭐해? 참, 니네 큰오빠 성공했다는 소식은 옛날에 들었지. 암튼 장해. 넌 어때? 빨리 만나고 싶다, 응? 전화로는 아무래도 25년을 다 풀어놓을 수가 없다는 듯이 은자는 만나기를 재촉했다.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 매일 밤 바로 부천의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무대는 밤 8시에 한 번, 그리고 10시에 또 한 번이었으므로 나는 9시쯤에 시간 약속을 해서 나가야 했다. 작가라서 점잖은 척 해야 한다면 다른 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다고 그녀는 말하였다. 그래놓고도 작가라면 술집 답사 정도는 예사가 아니겠느냐고 제법 나를 부추기기도 하였다. 물론 나 역시 은자를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당장 오늘이나 내일로 시간을 정하라는 그녀의 성화에는 따를 수 없었다.
밤 9시면 잠자리에 들어야 할 딸도 있었고 그 딸이 잠든 뒤에는 오늘이나 내일까지 꼭 써놓아야 할 산문이 2개나 있었다. 25년이나 만나지 않았는데 하루나 이틀 늦어진다고 무엇이 잘못되겠느냐. 매일 밤 부천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기어이 만날 수는 있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더니 은자는 갑자기 펄쩍 뛰었다. 오늘이 수요일이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면 계약 끝이야. 당분간은 부천뿐 아니라 경인 지역 밤업소 못 뛴단 말이야. 어쩌다 보니 돈을 좀 모았거든. 찐빵집 딸이 성공해서 신사동에다 카페 하나 개업한다니까. 보름 후에 오픈이야. 이번 주일 아니면 언제 만나겠니? 넌 내가 안 보고 싶어? 아휴, 궁금해 죽겠다. 일단 한번 보자. 얼굴이라도 보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면 되잖아. 너네 집이 원미동이랬지. 야, 걸어와도 되겠다. 그 옛날 전주로 치면 우리 집서 오거리까지도 안 되는데 뭘. 그땐 맨날 뛰어서 거기까지 놀러 갔었잖아. 넌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아? 라고 소리치는 은자의 신 목소리가 또 한 번 내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그 닷새 중에 어느 하루 밤 9시에 꼭 가겠노라고 약속을 한 뒤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 긴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25년을 넘나드느라고 나는 지쳐 있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나는 가스레인지의 푸른 불꽃과 끓고 있던 냄비가 생각났다. 황급히 달려가 봤을 때는 벌써 냄비 속의 내용물이 바삭바삭한 재로 변해버린 뒤였다. 이상한 일이었다. 난데없는 은자의 전화가 아니더라도 나는 요즘 들어 줄곧 그 시절의 고향 풍경을 떠올리고 있었다. 하필 이런 때에 불현듯 그 시절의 은자가 나타난 것이었다. 고향에 대한 잦은 상념은 아마도 그곳에서 들려오는 큰오빠의 소식 때문일 것이었다. 때로는 동생이, 때로는 어머니가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어떤 가족의 삶에서나 다 그렇듯이 미주알 고주알 시작부터 끝까지가 장황했지만 뜻은 매양 같았다. 항상 꿋꿋하기가 대나무 같고 매사에 빈틈이 없어 도무지 어렵기만 하던 큰오빠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큰오빠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고작이었다. 자식들도 대학을 다닐 만큼 다 컸고 흰머리도 꽤 생겨났으니 늙어가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식구들은 그렇게 여겼을 뿐이었다. 그때가 작년 봄이었을 것이다. 술이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온종일 말을 잊은 채 어디 먼 곳만을 쳐다보고 있는 날이 잦다고 어머니의 근심 어린 전화가 가끔씩 걸려왔다. 건강이 좋지 않아 절제해 오던 술이 폭음으로 늘어난 것은 그 다음부터였다. 때로는 며칠씩 집을 나가 연락도 없이 떠돌아다니기도 하였다. 온 식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고 있으면 큰오빠는 호련히 기가하여 무심한 얼굴로 뜰하게 잡초를 뽑고 있기도 하였다. 그렇게 열심히 매달려왔던 사업도 저만큼 던져놓은 채 그는 우두망찰 먼 곳의 어딘가에 시선을 붙박아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그런 큰오빠를 설명하면서 곧잘 진이 다 빠져버린 것 같아 라고 말하였다. 동생은 또 큰오빠의 뒷모습을 보면 눈물이 핑 돌 만큼 애달다고 말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전화 저편의 어머니도 진이 빠진 목소리였고 동생 또한 목매인 음성이곤 하였다. 그것은 마치 믿고 있던 두 개의 이곳저곳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보고를 듣는 것처럼 나에게도 허망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에 올곧지 못함에 부대껴오던 나날이었다. 나는 자연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원래의 뚝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결코 젊다고 할 수 없는 나이의 그가, 더욱이 몇 년 전의 대수술로 건강마저 염려스러운 그가 겪고 있는 상심의 정체를 나는 알 것도 같았다. 아니 정녕 모를 일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를 짓누르고 있던 장남의 멍에가 벗겨진 것은 겨우 몇 해 전이었다. 아버지가 없었어도 우리 형제들은 장남의 어깨를 밟고
무사히 한 몫의 사람으로 거울 수 있었다. 우리들이 그의 어깨에 등에 매달려 있던 때 그는 늠름하고 서슬퍼런 장수처럼 보였었다. 은자도 알 것이었다. 내 큰오빠가 얼마나 멋졌던가를. 흡사 증인이 되어 주기나 하려는 듯 호련히 나타난 은자를, 그 애의 쉰 목소리를 상기하면서 나는 문득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다음날 밤에도 나는 은자가 노래를 부르는 클럽에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애의 전화를 잊은 것은 절대 아니었다. 잊기는커녕 틈만 나면 나는 철길 동네의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곤 했다. 멀리는 기린봉이 보이고 오목대까지 두 줄로 달려가던 레일 위로는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이며 미끄러지곤 했었다. 먼지 앉은 잡초와 시궁창 물로 채워져 있던 하천을 건너면 바로 나타나던 역의 저탄장. 하천은 역의 서쪽으로 뻗어 있었고 그곳의 뚝방 동네는 홍등가여서 대낮에도 짙은 화장의 여인네들이 뚝길을 서성이곤 했었다. 동네에서 우리 집은 아들 부잣집으로 일컬어졌었다. 장대 같은 아들이 내리 5이었다. 그리고 순서를 맞추어 밑으로 딸 둘이 더 있었다. 먹는 입이 많아서 어머니는 겨울 김장을 2접시 가고도 떨어질까봐 노상 걱정이었다. 둥근 상에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대고 숟가락질을 하다 보면 동작 느린 사람은 나중에 맨밥을 먹어야 했다. 단 한 사람, 우리 집의 유일한 수입원인 큰오빠만큼은 언제나 따로 상을 받았다. 그 많은 식구들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답게 큰오빠는 건드리다가 만 듯한 밥상을 물렸고 그러면 그 밥상이 우리 형제의 별식으로 차례가 오곤 했었다.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옥수수빵 외에는 밀떡이나 쑥 버무리가 고작인 우리들의 군것질 대상에서 은잔의 찐빵이나 만두는 맛이 기가 막혔다. 그 애의 부모들이 평소 위생관념에는 젬병이어서 어머니는 그 집 빵이라면 거저 주어도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지만 오빠들은 몰래 은잔의 집을 드나들며 빵을 사 먹곤 했었다. 내일 다시 와서 남은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미의 낭독의 발견이었습니다. 화자는 은자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친 큰오빠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미의 낭독의 발견 오늘 시작합니다. 저는 문화평론하는 박상미입니다. 오늘 낭독의 발견은 어제에 이어서 소설가 양 기자의 한계령 읽어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오빠들이 서로서로의 옹색한 용돈을 털어 내게 시키는 심부름은 대개 2가지였다. 은잔의 찐빵을 사오는 일과 만화 가게에서 만화를 빌려오는 일이었다. 돈을 보태지 않았으니 응당 심부름은 내 몫이었다. 은잔의 집에 빵을 사러 가면 은잔은 제 엄마 몰래 2억에쯤 더 얹어주었고 만화 가게까지 우산을 받쳐주며 따라오기도 했었다. 그 우산 속에서 은자는 목청을 다듬어 노래를 불렀다. 오빠들 몫으로 전쟁 만화를, 내 몫으로는 어미자의 발레리나 만화를 빌려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은자의 노래를 듣고 또 듣곤 했었다. 우리 집 대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노래가 미처 끝나지 않았으면
제자리에 서서 끝까지 다 들어주어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사는 모양새야 우리 집보다 더 옹색하고 구질구질한 은자네였지만 그래도 그 애는 잔돈푼을 늘 지니고 있어서 우리 또래 아이들 중에서는 제일 부자였다. 가게에서 찐빵 판 돈을 슬쩍슬쩍 훔쳐내다가 제 아버지에게 들켜 아구구구 죽는 소리를 내며 두들겨 맞는 은자를 나는 종종 볼 수 있었다. 은자 아버지는 은자만이 아니라 처녀인 그의 큰언니도 그 애의 어머니도 곧잘 때렸고 그래서 그 애 내 집 앞을 지나노라면 아구구구 숨 넘어가는 비명쯤은 예사로 들을 수 있었다. 은자가 가수의 꿈을 안고 밤도망을 쳤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만약 살아있었다면 은자도 어린 나이에 밤도망을 칠 엄두는 못 냈을 것이었다. 가수가 되어 성공하면 돌아오겠노라던 은자는 그 뒤 철길 옆 찐빵집으로 금이 한양하지는 못했다. 그 애가 성공하기도 전에 찐빵 가게는 문을 닫았고 내가 기억하기만도 그 자리에 양장점, 문구점, 분식센터, 책방 등이 차례로 들어섰었다. 그리고 지금 은잔의 찐빵 가게가 있던 자리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철길이 옮겨진 뒤 말짱이 포장되어 4차선 도로로 변해버린 그곳에서 옛 시절의 흙냄새라도 맡아보려던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었다. 금요일 정오 무렵 다시 은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첫 마디부터가 오늘 저녁에는 꼭 오라는 다짐이었다. 이미 두 번째 전화여서 그 애는 스스럼 없이 진짜 깨복장이 친구처럼 굴고 있었다. 일어나자마자 너한테 전화하는 거야. 어젯밤에는 너 기다린다고 대기실에서 볶음밥 불러 먹었단다. 오늘은 꼭 오겠지? 내 신랑이 못 가게 하대? 같이 와. 내가 한 잔 살 수도 있어. 그 집 아가씨 하나가 말이야. 네 소설도 읽었다더라. 작가 선생이 온다니까 팔짝팔짝 뛰고 난리야. 그러고 나서 그 애는 아들만 둘을 두었다는 것과 악단 출신의 남편과 함께 사는 지금의 집이 꽤 값나가는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의 전화를 받고 난 뒤 내내 파리가 윙윙거리던 그 애의 찐빵 가게만 떠올리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은자는 한참 때 10군데씩 겹치기를 하던 시절에는 수입이 얼마였던 것까지 소상하게 일러주었다. 그 애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래봤자 얼마나 부자일까마는 여태까지도 돼지비계 섞인 만두속 같은 퀴퀴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얼마나 막막한 삶일 것인가. 오늘 꼭 와야 된다. 니네 자가용이 있지. 잠깐 몰고 나오면. 뭐라고? 돈 벌어다 어디 쌓아두니. 유명한 작가가 자가용도 없어서야 체면이 서? 암튼 택시라도 타고 휙 왔다가 기다린다. 그 애는 제멋대로 나를 유명한 작가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곤 자가용이 없다는 내 말에 은자는 혀까지 끌끌 찼다. 짐작하건대 그 애는 나의 경제적 지위를 다시 가늠해 보기 시작했을 것이었다. 은자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자가용이 있느냐고 물었으니까. 어쩌면 그 애는 스스로가 오너 드라이버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은자는 내가 과거의 찐빵집 딸로만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지금은 어떤 계층으로 솟구쳤는가를 설명하는 쉰목소리는 무척 진지하였다. 만나기만 한다면야 그 애의 달라진 현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을 것이었다. 만남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간곡하게 재회를 원하는 그녀의 현실을 나는 새삼 즐겁게 받아들였다. 언젠가의 첫 여고 동창회가 열렸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까닭이었다.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동창 명단 중에 불참자가 반 이상이었다. 물론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서 불참한 경우도 있겠지만 졸업 후에 첫 만남에 당당하게 나타날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자괴심이 대부분의 이유였을 것이다. 은자의 전화가 있고 난 뒤 곧바로 전주에서 시외 전화가 걸려왔다. 고춧가루는 떨어지지 않았느냐,
된장 항아리는 매일 볕에 열어두고 있느냐 등을 묻는, 자식의 안부보다는 자식의 밑반찬 안부를 주로 묻는 친정어머니의 전화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은자의 소식을 전했다. 이름은 언뜻 기억하지 못했어도 찐빵집 딸이라니까 얼른 박센 딸? 하고 받으시는데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다. 어머니의 전화는 예사롭게 밑반찬 챙기는 것만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았다. 따라서 나 역시 은자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을 일도 아니었다. 모녀는 잠깐 침묵을 지켰다. 어머니 쪽에서 무슨 말이 나오리라 기다리면서 나는 한편으로 전화 곁에 메모판을 읽어가고 있었다. 20매, 3일까지, 15매, 4일 오전 중으로 꼭 사진 잊지 말 것. 흘려 쓴 글씨들 속에 나의 삶이 붙박혀 있었다. 한때는 내 삶의 의지였던 어머니의 나직한 한숨소리가 서울을 건너고 충청도를 넘어 전라도 땅의 한 군데에서 새어나왔다. 아버지 추도 예배 때 못 오겄자. 어머니는 겨우 그렇게 물었다. 노상 바쁘다니까 이제는 자식의 삶을 지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니까 어머니는 5월이 가까워오면 늘 이렇게 묻는다. 그러나 오늘의 전화는 그것만도 아닐 것이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어젯밤에도 큰오빠는 어머니의 치맛복에 그 새조각 같은 한탄과 허망한 세월을 털어놓으며 몸이 못 버텨주는 술기운으로 괴로워하며 그 두 사람이 같이 뛰었던 과거의 행로들을 추억하자고 졸랐을 것이다. 어려웠던 시절의 뼈아픈 고생담을 이야기하면서 춥고 긴 겨울밤을 뜬 눈으로 지새며 앞날을 걱정했던 그 시절의 암담함을 일일이 들추어가면서 큰오빠는 낭루도 서슴지 않았으리라. 어머니는 그런 큰아들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펐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네 큰오빠 어제 산소에 갔더란다. 죽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 산소는 뭐 하려고 쫓아가 쌌는지. 땅속에 묻힌 술꾼앱이랑 청주 한 병을 다 비우고 왔어야. 큰오빠가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아버지를 당신의 고향 땅에 모신 것도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다. 추석날이면 나는 다섯 오빠 뒤를 따라서 시 끝에 놓인 공동묘지에 찾아가곤 했었다. 큰오빠는 줄줄이 따라오는 동생들의 대열을 단속하면서 간혹 너네들 아버지 산소 찾아낼 수 있어? 하고 묻곤 했다. 대열 중에서는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찾을 수 있거나 찾지 못하거나 큰형 앞에서는 피식 멋쩍게 웃는 것이 대화의 전부인 오빠들이었다. 똑같은 크기의 봉분들이 산 전체를 빽빽하게 뒤덮고 있는 공동묘지에 들어서면 큰오빠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단숨에 아버지가 누운 자리를 찾아냈다. 세월이 흐르고 하나씩 집을 떠나는 형제들 때문에 성묘 행렬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던 무렵 큰오빠는 아버지 묘의 이장을 서둘렀었다. 지금에 와서는 단 한 번도 형제들 모두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간 적은 없었다. 산다는 일은 언제나 도련한 변명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에 다름 아니니까. 1년에 한 번 딸기가 끝물일 때 맞게 되는 아버지의 추도식만은 온 식구가 다 모이도록 되어 있었다. 그 유일한 만남조차도 때때로 구멍난 자리를 내보이곤 하였지만 박센 딸은 웬일로? 전화를 끊으려다 말고 어머니는 가까스로 은자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냈다. 기어이 가수가 된 모양이라고 성공한 축에 끼었달 수도 있겠다니까 어머니는 박센 딸이 그 지경으로 죽었는데 그 딸이 무슨 성공을 하고는 나의 말을 묵살하였다. 은자의 언니를 다방레지로 취직시킨 것에 앙심을 품은 망대지기 청년이 장인이 될지도 모를 박 씨를 살해한 사건은 그해 가을 도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찐빵집 가족들을 마귀로 여기고 있는 모양이었다. 유황불에서 빠져나올 구원의 사다리는 찐빵집 식구들에게만은 영원히 차례가 가지 않으리라고 믿는지도 몰랐다. 살아남은 자의 지독한 몸부림을 당신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잘 알면서도
짐짓 그렇게 말하는 건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머니와의 통화는 언제나 그렇지만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듯이 요즘에는 고향에서 걸려오는 전화 또한 온갖 불길함을 예상하게 만들었다. 될 수 있는 한 외출을 삼가고 집에만 박혀 있는 나에겐 전화가 세상과의 유일한 통로인 셈이었다. 아마 전화가 없었다면 이만큼이나 뚝 떨어져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싫든 좋든 많은 이들을 만나야 하고 찾아가야 했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전화는 세상을 연결시키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차단시키는 바람벽이기도 하였다. 고향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년에 한 번쯤이나 겨우 찾아가면서 그다지 격주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전화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찾아가지 않아도 되게끔 선뜻 나서서 제 할 일을 해버리는 것도 전화였다. 마음이 심란한 까닭에 일손도 잡히지 않았다. 대충 들춰보았던 조간들을 끌어당겨 꼼꼼히 기사들을 읽어나가자니 더욱 머리가 띵해왔다. 신문마다 저명자 명단이 가지런하게 박혀있고 1단 혹은 2단 기사들의 의미심장한 문구들이 명멸하였다. 봄이라 해도 날씨는 무더웠다. 창가에 앉으면 바람이 시원했다. 2층이므로 창에 서면 원미동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행복사진관 엄씨가 세 딸을 거느리고 시장길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였다. 써니전자의 신의 아빠는 요즘 새로 산 오토바이 때문에 늘 싱글벙글이었다. 지금도 그는 시내를 태우고 동네를 몇 바퀴씩 돌고 있었다. 냉동오징어를 괴짜게 떼어온 김반장네 형제 슈퍼는 모여든 여자들로 시끄러웠다. 김반장의 구성진 너스레에 누가 안 넘어갈 것인가. 오늘 저녁 원미동 사람들은 모두 오징어 요리를 먹게 될 모양이었다. 그들이 아니더라도 거리는 소란스럽기 짝이 없었다. 부천시 원미동이 고향이 될 어린아이들이 훗날 이 거리를 떠올리며 위안을 받을 꼬마치들이 쉴 새 없이 소리 지르고 울어대고 달려가고 있었다. 얼마를 그렇게 창가에 있었지만 쓰다만 원고를 붙잡고 씨름할 기분은 도무지 생겨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면 그것은 분명코 저 원고를 챙겨가야 할 충실한 편집자에 전화할 것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현듯 책꽂이로 달려가 창작집 속에 끼어있는 윤연의 기록을 들추었다. 그 소설은 낮잠에서 깨어나 등교 시간인 줄 알고 신발을 거꾸로 깨어 신은 채 달려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눈물 주머니를 달고 살았던 그때, 턱없이 세상을 무서워하면서도 또한 끝도 없이 세상을 믿었던 그때의 이야기들은 매번 새롭게 읽혀지고 나를 위안했다. 소설 쓰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가 자기가 쓴 소설을 읽으며 위안을 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른다. 깊은 밤 한창 작업에 붙들려 있다가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나는 은자가 나오는 그 소설을 읽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자꾸만 뒷걸음질 쳐서 달려가면 거기에 철길이 보였다. 큰오빠는 젊고 잘생긴 청년이었고 밑에 오빠들은 깎아죽머리의 남학생이었다. 장롱을 열면 바느질통 안에 아버지 생전에 내게 사주었다는 연지 찍는 붓솔도 담겨 있었다. 아직 어린 딸에게 하필이면 화장도구를 사주었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알 듯도 모를 듯도 싶은 장난감이었다. 네 큰오빠가 아니었으면 다 굶어 죽었을 거요.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로 큰아들의 노고를 해상하곤 했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다. 떠도는 구름처럼 세상 저편의 일만 기웃거리며 살던 아버지는 찌든 가난과 빚과 7이나 되는 자식을 남겨놓고 세상을 갑자기 떠났었다. 가장 심하게 난리 피해를 당했던 당시의 고향 마을에서도 몇 안 되는 생존자로 난리를 피한 아버지였다.
보리 집단 사이에서 뒤뜰의 고구마움에서 숨어 살며 지켜온 목숨이었는데 도시로 나와 아버지는 곧 이승을 떠나버렸다. 목숨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랴마는 어머니에게 있어 그것은 결코 용서 못할 배반이었다. 나는 그래도 연지부소리나 받아보았다지만 내 밑에 여동생은 돌을 간 넘기고서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 살았을 때부터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생계를 돕던 큰오빠는 어머니와 함께 안간힘을 쓰며 동생들을 거두었다. 아침이면 우리들은 차마 입에 뗄 수 없어 수도 없이 망설이다가 큰오빠에게 손을 내밀었다. 회비, 참고석값, 성금, 체육복값 등등 내야 할 돈은 한없이 많았는데 돈을 줄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다. 밑으로 딸린 두 여동생들에겐 관대하기만 했던 큰오빠의 마음을 이용해서 오빠들은 곧잘 내게 돈을 타오라는 일을 떠맡기곤 했었다. 밑으로 거푸 물러줘야 할 책임이 있는 셋째 오빠의 푸대자루 같은 교복이 윗형 것을 물려받아서 발목이 드러나는 교복 바지의 넷째 오빠가 한 번도 새 옷을 입은 적이 없다고 불만인 다섯째 오빠의 울퉁불퉁한 머리통이 골목길에 모여서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오빠들이 일러준 대로 기성예비, 급식값 따위를 큰오빠 앞에서 줄줄 외우고 있는 중이었다. 공장에서 돈을 찍어내도 모자랐겠다. 그러면서 큰오빠는 지갑을 열었다. 자라면서 나 역시 그러했지만 오빠들은 큰형을 아주 어려워했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큰형이 있으면 혀의 감각이 사라진다고 둘째가 입으려면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맞장구를 쳤다. 여름의 어떤 일요일 다섯 아들이 함께 모여 수박을 먹으면 큰오빠만 푸아푸아 시원스레 씨를 뱉어내고 나머지는 우물쭈물하다가 씨를 삼켜버리기 예사였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 등멱이라도 하게 되면 큰오빠 등어리는 어머니만이 밀 수 있었다. 둘째는 셋째가, 셋째는 넷째가 서로서로 품앗이를 하여 등멱을 하고 난 뒤 큰오빠가 내 등에도 물 좀 끼얹어라 하면 모두들 쩔쩔 매었다.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큰오빠를 예사롭게 대하지 않았다. 인조 속치마를 펄럭이고 다니면서 동네의 온갖 일을 다 참견하곤 하던 은자 엄마도 큰오빠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면 허둥지둥 찐빵가게로 들어갈 궁리부터 했으니까. 기다린다. 고 길게 빼면서 끊었던 은자의 전화를 의식한 탓인지 나는 그날따라 일찍 저녁밥을 마쳤다. 서두르지 않더라도 9시까지는 그 애가 일한다는 세부천 클럽에 갈 수가 있었다. 작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남편은 아이야 자기도 재울 수 있으니 가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소설의 주인공이 부천의 한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 역시 은자에게 흥미가 많은 사람이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었다. 9시가 가까워오자 아이는 연신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재울 것도 없이 고단한 딸애는 금방 쓰러져 꿈나라로 갈 것이었다. 집 앞 큰 길에는 귀가하는 이들이 타고 온 택시가 심심치 않게 빈 차로 나가곤 했다. 일어서서 집을 나가 택시만 타면 되었다. 택시기사에게 시내로 갑시다 라고 이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얼른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8시 무대를 끝내고 은자는 내가 올까봐 입구 쪽만 주시하며 있을 것이었다. 9시를 알리는 시보가 울리고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시작될 때까지도 나는 그대로 있었다. 아이는 마침내 잠이 들었고 남편은 낚시 잡지를 뒤적이면서 월척한 자의 한박 웃음을 부러운 듯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몇 가지 낚시 도구를 사들이고 낚시에 관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모으면서 매번 지켜지지 않을 낚시 계획을 세우는 그는 단 한 번의 배낚시 경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단 한 번의 경험은 그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어느 주말 호련히 떠나가 낚싯대를 들우게 되기까지는 그 자신이 풀어야 할 매듭이 많은 사람이었다. 어떤 때 그는 마치 낚시꾼이 되기 직전에 그 경이로움만을 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봉우리를 향하여 첫 발을 떼는 자들이 의뢰 그렇듯
그는 세상살이의 고단함에 빠질 때마다 낚시터의 꾼들 속에 자기를 넣어두고 싶어 하였다. 나는 그가 뒤적이는 낚시 잡지에 원색 화보를 곁는 줄 알면서 미구에 그가 낚아올릴 물고기를 상상해 보았다. 상상 속에서 물고기는 비늘 번뜩이며 파닥거리고 시계는 은자의 두 번째 출현 시간을 가리키며 째깍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은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토요일이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었다. 은자도 그것을 강조하였다.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 고향 친구 한번 만나보려니까 되게 힘드네. 야,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대? 그러지 마라. 네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박이 되기까지 참 숱하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만도 하였다. 고상한 말만 골라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렇게 하면 곤란하다 라고 말하는 게 능사인 작가에게 밤무대 가수 친구가 웬 말이냐고 볼멘 소리를 해볼 만도 하였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우리들의 대화가 어긋나고 있더라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박은자에서 미나박이 되기까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누군들 그러지 않았겠는가. 부천으로 옮겨와 살게 되면서 나는 그런 삶들의 윤기 없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다. 딱히 부천이어서가 아니라 내게 부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 것이었다. 창가에 붙어 앉아 길을 모으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넘어져 상처 입은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실패의 되풀이 속에서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었다. 내일 다시 와서 남은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미의 낭독의 발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미의 낭독의 발견. 저는 문화평론하는 박상미입니다. 오늘 양 기자의 한계령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가게로 놀러 오라는 친구의 부탁을 나는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은자를 만나버리고 나면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표지판을 상실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나는 30도 훨씬 넘은 중년의 여인이 되어버린 은자의 모습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자신이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고향의 얼굴을 현실에서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은자를 만나버리면 힘들 때마다 자신에게 위안을 주었던 상상 속의 고향이 사라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은자와의 만남을 망설입니다. 망설임은 평생 장남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온 큰오빠의 삶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지는데요. 은자는 마침내 봉우리 하나를 넘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노래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노래를 그만둔 적도 있었다고 했다. 처음의 전화 이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허겁지겁 달려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 애가 눈치챈 이후 은자는 하나둘씩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곤 했었다. 싸구려 흥행단에 끼어 일본 공연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을 작정으로 공연 마지막 날 단체에서 이탈해 무작정 낯선 타국 땅을 헤맨 경험도 있다는 말은 두 번째 전화에서 들었던가. 그런데 오늘은 더욱 비참한 과거 하나를 털어놓았다. 악단 연주자였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살림을 차린 뒤
극장식 스탠드바의 코너 하나를 분양받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던 모양이었다. 은자는 주안, 부평, 부천 등을 뛰어다니며 겹치기를 하고 남편 역시 전속으로 묶여 새벽까지 기타줄을 퉁겨야 했다고 하였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부른 배를 내민 채 술집 무대에 설 수가 없었다. 코르셋으로 헝겊으로 배를 한껏 조이고서야 허리가 쑥 들어간 무대 의상을 입을 수가 있었다. 한 달쯤 그렇게 하고 났더니 뱃속에서 들려오던 태동이 어느 날부터인가 사라져버렸다. 이상하긴 했지만 그런대로 또 보름가량 배를 묶어놓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고 나서야 병원에 갔다가 아이가 이미 오래전에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은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명하신 작가한테는 소설 같은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겠지. 아무리 슬픈 소설을 읽어봐도 내가 살아온 만큼 기막힌 이야기는 없더라. 안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못 알아먹을 소설뿐이고. 너도 읽으면 잠만 오는 소설을 쓰는 거야? 하긴 네 소설은 아직 못 읽어봤지만 말이야. 인제 읽어야지. 근데 너 돈 좀 벌었니? 은자가 내 소설을 읽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바로 어젯밤에도 나는 읽으면 잠만 오는 소설을 쓰느라 밤새 진을 빼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놓고도 대단한 일을 한 사람처럼 이 아침 나는 잠잘궁리만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은자 또한 이제부터 몇 시간 더 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귀가 시간은 언제나 새벽이 다 되어서라고 했다. 그애나 나나 반미를 한다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나는 씁쓸해하게 웃어버렸다. 은자는 졸음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다시 오늘 저녁을 약속했다. 주말의 무대는 평일과 달라서 8시부터 계속 대기 중이어야 한다고 했다. 합창 순서도 있고 백코러스로 뛸 때도 있다면서 토요일 밤에 손님들은 출렁이는 무대를 좋아하므로 시종일관 변화무쌍하게 출연진을 교체시키는 법이라고 일러주었다. 무대에 올라도 잠깐이야. 자정까진 거기 있을 거니까 아무 때나 와도 좋아.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그 집에 마지막 서비스를 하는 거지 뭐. 내 노래 안 듣고 싶어? 옛날엔 내 노래 잘 들어줬잖니. 그리고 말이야. 입구에서 미나박 찾아왔다고 말하면 잘 모실 테니까 괜히 새침 떠느라고 망설이지 마라. 물론 가겠노라고. 어제는 정말 짬이 나지 않았노라고. 자신 있게 입막음을 하지도 못한 채 나는 어영부영 전화를 끊었다. 처음 그 애가 혹시 은자라고 철길 옆에 살던 하면서 전화를 걸어왔을 때의 무작정한 반가움은 웬일인지 그 이후 알 수 없는 망설임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은자는 내 추억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표지판이었다. 은자를 기둥으로 하여 25년 전의 한 해를 소설로 묶은 뒤로는 더욱 그러하였다. 기록한 것만을 추억하겠다고 작정한 바도 없지만 나의 기억은 언제나 소설 속 공간에서만 매물 돌았다. 1년에 한 번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갈 때마다 표지판이 아니면 언뜻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는 고향의 모습이 내게는 낯설기만 하였다.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여관이나 상가 사이에 홀로 박혀있는 친정집도 예전의 모습을 거의 다 잃고 있었다. 옛집을 부수고 새로이 양목으로 개축한 친정집 역시 여관을 지으려는 사람이 진작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이었다. 집 앞을 흐르던 하천이 볶게 되면서 동네는 급격히 시가지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나마 철길이 뜯기면서는 완벽하게 옛 모습이 쓰러져 버렸다. 작은 음악회를 열고 나던 버드나무도 베어진 지 오래였고 찐빵 가게가 있던 자리로는 차들이 싱싱 달려가곤 했다. 아무래도 주택가 자리는 아니었다. 예전에는 비록 정다운 이웃으로 둘러싸인 채 오손도손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었다. 은성장여관, 미림여관, 거부장 호텔,
이웃이 될 수는 없었다. 게다가 한창 크는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 형제들은 물론 조카들까지 제 아버지에게 이사를 하자고 졸랐었다. 하지만 큰오빠는 좀채 집을 팔 생각을 굳히지 못하였다. 집을 팔라는 성화가 거세면 거셀수록 그는 오히려 집수리에 돈을 들이곤 하였다. 그 동네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큰오빠였다. 1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씁쓸함 뿐이었다.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내가 세부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지 나는 정말 알 수 없었다.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설령 클럽으로 찾아간다 하여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었다.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상고머리에 떼낀 목덜미를 물들인 박씨의 억센 손자국, 그리고 터진 겨드랑이 사이로 내보이던 낡은 내복에 계집아이로 붙박혀 있었다. 30도 훨씬 넘은 중년 여인의 그 애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가.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만나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쓰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는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둔 채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일요일 낮 동안 나는 전화 곁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제 은자는 가시돋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었다. 그녀의 질책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나는 그 애가 던져올 말들을 하나하나 상상해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일요일은 언제나 그랬다. 약속을 못 지킨 원고가 있더라도 일요일에까지 전화를 걸어 독촉해올 편집자는 없었다. 전화벨이 울린다면 그것은 분명 은자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오후가 되어서 이윽고 전화벨이 울렸다. 그러나 수화기에선 쉰 목소리 대신에 귀에 익은 동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향에서 들려오는 살부치의 음성은 모두 불길한 예감을 젖히고 우선 반가웠다. 여동생이 전하는 소식은 역시 큰오빠에 관한 우울한 사파들 뿐이었다. 마침내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과 한 달 남은 아버지 추도 예배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올리기로 했다는 이야기였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어제였는데 큰오빠는 종일토록 홀로 술을 마셨다고 했다. 집을 팔기 원했으나 지금은 큰오빠의 마음이 정처 없을 때라서 식구들 모두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동생은 말하였다. 집을 팔았다고는 하지만 훨씬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큰오빠에게 있었으므로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큰오빠는 어제 종일토록 홀로 술을 마셨다고 했다. 나도 그리고 동생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집에서 동생들을 거두었고 또한 자식들을 길러냈던 큰오빠였다. 그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거기에 스며 있었다. 큰오빠는 신화를 창조하며 6 동생을 가르쳤던 큰오빠는 이미 한 시대의 의미를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25년 전에는 젊고 잘생긴 청년이었던 그가 벌써 50살의 나이로 늙어가고 있었다. 25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형제 중 한 사람은 땅 위에서 사라졌다. 목숨을 버린 일로 큰오빠를 배신했던 셋째 말고는 모두들 큰오빠의 신화를 가꾸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큰오빠가 스스로가 자신이 그려놓은 신화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공장에서 돈을 찍어내서라도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던 시절에는 우리들이 그의 목표였다.
저들이 두 발로 달릴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 라고 묻고 싶지 않지만 노새해가는 삶의 깊은 구멍은 큰오빠를 무너지게 하였다. 몇 년 전에 대수술로 겨우 목숨을 건진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큰오빠의 삶이 흔들거렸다. 이것도 해선 안 되고 저것도 위험하며 이러이러한 일은 금하여라는 생명의 금칙이 큰오빠를 옥죄었다. 열심히 뛰어 도달해보니 기다리는 것은 허망함 뿐이더라는 그의 잦은 한탄을 전해드릴 때마다 나는 큰오빠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수없이 유년의 기록을 들추면서 위안을 받듯이 그 또한 끊임없이 과거의 페이지를 넘기며 현실을 잊고 싶어 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이 시대에서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지도. 머지않아 여관으로 변해버릴 집을 둘러보며 집과 함께해온 자신의 삶을 안주삼아 쓴술을 들이키는 큰오빠의 텅 빈 가슴을 생각하면 무력한 나 자신이 안타까웠다. 아버지 산소에 불쑥불쑥 찾아가서 죽은 자와 함께 한 병의 술을 비우는 큰오빠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도 같았다. 한 인간의 뼈저린 고독은 살아있는 자들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것, 오직 땅에 묻힌 자만이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였다. 오후가 겨웁도록 은자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지난밤에도 나타나지 않은 옛 친구를 더 이상은 아른 채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아닌지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오늘 밤의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면 영영 그 애의 노래를 듣지 못하리라는 생각도 나를 초조롭게 하였다. 그 애가 나를 애타게 부르는 것에 답하는 마음으로라도 노래만 듣고 돌아올 수는 없을까 궁리를 하기도 했다. 마침내 나는 일요일 밤에 펼쳐질 미나박의 마지막 무대를 놓치지 않겠다고 작정하였다. 검은 상처의 블루스를 다시 듣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미나박의 레퍼토리가 어떤 건지는 짐작할 수 없었다. 미루어 추측하건대 그런 무대에서는 흘러간 가요가 아니겠느냐는 게 짐작의 전부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귀가 괴로울 까닭은 없었다. 나는 이미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고 있었다. 얼마 전 택시에서 흘러나오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트로트 가요의 메들리가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었다. 부천역에서 원미동까지 오는 동안만 듣고 말기에는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나는 택시기사에게 노래 테이프의 제목까지 물어두었다. 아직까지 그 테이프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구성지게 흘러나오는 옛 가요들이 어째서 술자석마다 빠지지 않고 앙코르 되는지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세부천 나이트클럽은 의외로 2층에 있었다. 막연히 지하의 음습한 어둠을 상상하고 있었던 나는 입구에 화려하고 밝은 조명이 낯설고 개면쩍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밴드 소리, 정확히 가려낼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내는 소음들 때문에 나는 불현듯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이럴 줄도 모르고 아까 집 앞에서 지물포 주씨에게 좋은 데 간다고 대답했던 게 우스웠다. 가게 밖에 진열해 놓은 벽지들을 안으로 들이던 주씨가 늦은 시각에 외출이 놀랍다는 얼굴로 물었었다. 어디 가십니까? 봄철 장사가 꽤 재미있는 모양. 요샌 얼굴 보기 힘든 주씨였다. 한겨울만 빼고는 언제나 무릎까지 닿는 반바지 차림인 주씨 이마에 땀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가죽문을 밀치고 나오는 취객들의 이마에도 땀이 번뜩거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계단을 내려가는 취객들의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를 세고 있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가죽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기대했던 대로 홀안은 한껏 어두웠다. 슬그머니 들어온 탓인지 치흥이 도도한 홀 안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주목한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구석에 몸을 숨기고 서서 나는 무대를 쳐다보았다. 이제 막 여자 가수 한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하는 중이었다. 은자의 순서는 끝난 것인지 지금 등장한 여가수가 바로 은자인지
나로서는 전혀 알 도리가 없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대까지는 꽤 먼 거리였고 색색의 조명은 여가수의 윤곽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기만 하였다. 짙은 화장과 늘어뜨린 머리는 여가수의 나이조차 어림할 수 없게 하였다. 25년 전에 은자 얼굴이 어땠는가를 생각해보려 애썼지만 내 머릿속은 캄캄하기만 하였다. 노래를 들으면 혹시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긴장 속에서 여가수의 입을 지켜보았다. 서서히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악단의 반주는 암울하였으며 느리고 장중하였다. 이제까지의 들떠있던 무대 분위기는 일시에 사라지고 오직 무거운 빛깔의 음악만이 좌중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탁 트인 음성의 노래가 여가수의 붉은 입술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가수의 깊고 그윽한 노랫소리가 홀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면서 대신 악단의 반주는 점차 희미해져 갔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노래를 맞아들이고 있었다. 무엇인지 모를 아득한 느낌이 내 등허리를 훑어내리고 팔뚝으로 번개처럼 소름이 돋아났다. 나는 오싹 몸을 떨면서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가수는 호흡을 한껏 조절하면서 눈을 감은 채 노래를 이어가고 있었다.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가수의 목소리는 그윽하고도 깊었다. 거기까지 듣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저 노래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분명 몇 번은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랬음에도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나는 노래에 빠져들어 있었다. 아니, 노래가 나를 몰아대었다. 나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노래는 급류처럼 거세게 흘러 들이닥쳤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가 고파. 이 산 저 산 눈물그룹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여가수의 목에 힘줄이 도드라지고 반주 또한 한껏 거세어졌다. 나는 훅 숨을 들이마셨다. 어느 한순간 노래 속에서 큰오빠의 쓸쓸한 등이 그의 지친 뒷모습이 내게로 다가왔다.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니까 속눈썹에 매달려 있던 한 방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노래의 제목은 한계령이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던 한계령과 지금 듣고 있는 한계령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노래를 듣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 나는 정말 놀라운 노래를 듣고 있는 셈이었다. 무대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저 여가수가 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일지라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온몸으로 노래를 들었고 여가수는 한순간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발밑으로, 땅 밑으로, 저 깊은 지하의 어딘가로 불꽃을 튕기는 전류가 자꾸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질퍽하게 치하여 흔들리고 있는 테이블의 지객들을 나는 눈물 어린 시선으로 어루만졌다. 그들에게도 잊어버려야 할 시간들이, 한 줄기 바람처럼 살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이었다. 어디 큰오빠뿐이겠는가. 나는 다시 한번 목이 메었다. 그때 나비 넥타이의 사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로 안내해드릴까요? 웨이터의 말대로 나는 내가 앉아야 할 테이블이 어디인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막막한 심정으로 뒤를 돌아다 보았다. 뒤는 내가 돌아본 그 뒤는 조명이 닿지 않는 컴컴한 공간일 뿐이었다. 아마도 거기에는 습기 차고 얼룩진 벽이 있을 것이었다. 나는 웨이터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더듬거리고 있는 내 앞으로 한계령의 마지막 가사가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야 나는 내가 만난 그 여가수가 은자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많이 더 넘어져가며 그 애는 미나박이 되어 있지 않은가.
울며 울며 산등성이를 타오르는 그의 잊어버리라고 달래는 봉우리, 지친 어깨를 떨구고 발 아래 첩첩 산중을 내려다보는 그 막막함을 노래 부른 자가 은자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노래를 만났다. 노래를 만나는 꿈을 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밤에 나는 처음 알았다. 노래 속에서 또한 나는 어두운 잿빛 하늘 아래 황량한 산을 오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도 만났다.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제각기 무거운 짐꾸러미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짐꾸러미의 무게에 짓눌러 등은 휘어졌는데 고갯마루는 가파르고 헤쳐야 할 잡목은 억세기만 하였다. 목을 죽일 셈도 없고 다리를 쉴 수 있는 풀밭도 보이지 않는 거친 숲에서 그들은 오직 무거운 발자국만 앞으로 옮길 뿐이었다. 그들 속에 나의 형제도 있었다. 큰오빠는 앞장을 섰고 오빠들은 뒤를 따랐다. 산봉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두고 온 길은 잡초에 뒤섞여 자취도 없이 쓰러져 버리곤 하였다.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산울림, 혹은 내려가라고 지친 어깨를 떠미는 한 줄기 바람일 것이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은자는 늦은 아침 다시 쉰 목소리로 내게 나타났다. 전라도 말로 해서 너 참 싸가지 없더라. 진짜 안아버리대. 고향의 표지판답게 그녀는 별수 없이 전라도 말로 나의 무심함을 질타하였다. 일요일 밤에 세부천 클럽으로 찾아갔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나는 그냥 웃어버렸다. 물론 한계령을 부른 가수가 바로 너 아니었냐는 물음도 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바쁜 몸만 아니면 당장 쫓아가서 한바탕 퍼부어 주겠지만 그럴 수도 없으니 어쨌든 앞으로 서울 나올 일 있으면 우리 카페로 와. 신사동 로터리 바로 앞이니까 찾기도 쉬워. 일주일 후에 오픈할 거야. 이름도 정했어. 작가 선생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다. 좋은 나라라고 지었는데 네가 못마땅해도 할 수 없어. 벌써 간판까지 달았는 걸 뭐. 좋은 나라로 찾아와. 잊지 마라. 좋은 나라. 은자는 거듭 다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카페 이름을 좋은 나라로 지은 것에 대해 나는 조금도 못마땅하지 않았다.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다만 내가 그 좋은 나라를 찾아갈 수 있을는지, 아니 좋은 나라 속에 들어가 만날 수 있게 될는지 그것이 불확실할 뿐이었다. 한계령 여기까지입니다. 한계령은 혼신의 힘을 다해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작가의 연민과 위로의 시선을 상징하는 노래이지요. 내 유년의 표지판, 추억의 한가운데 꽂혀있는 깃발 같은 사람은 누구인지요.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 대해 깊은 생각에 젖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양희은의 한계령 들으면서 저는 다음 책 읽기를 준비하러 갑니다. 지금까지 박상미의 낭독의 발견이었습니다.